그대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오? 특히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 사람이 많소. 젊었을 적엔 여기저기 쏘다니고 활동적으로 지냈는데 나이 드니 몸을 움직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오.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빠 뭐 하나 즐기는 일 없이 지내온 세월이 길지 않소? 그 당시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다음에 시간 날 때 하자. 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은퇴 후에 그토록 원하던 시간은 넘쳐나도록 생겼지만 정작 무엇을 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오. 어떤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 노후의 식사, 수면, 목욕 등의 시간을 빼면 하루에 약 10시간 정도가 남고 요즘은 80세까지 건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60세부터 80세까지 우리에겐 약 7만 3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오.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는 약 7만 6천 시간을 일한다고 하였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평생 일한 만큼의 자유시간이 늙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나이 들어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 들게 돼요. 노인의 우울증은 감기 같은 것이라 쉬 찾아오고 좀처럼 떨어지질 않소. 앓는 사람도 주변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오. 날이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느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요. 젊은 날처럼 격렬한 육체 활동은 할 수가 없고 늘 만날 만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요. 어느 60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황 씨는 젊을 적엔 온갖 고생을 했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바쁜 삶이었다오. 말년에 그럭저럭 일은 잘 풀려 먹고 살 만큼은 됐지만 가정까지 잘 풀리지는 않았소. 40대의 저와 갈라선 후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 베트남 처자와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되었다오. 황 씨보다 한참을 어린 처는 7살 된 딸아이 하나만 남기고 제 나라로 돌아가 버렸소. 황 씨 혼자 아이를 돌보고 가끔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소. 그리고 남는 시간엔 대부분 집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오. 갱년기가 찾아왔는지 황 씨는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활기가 없었어. 노년의 남자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황 씨는 삶이 너무나도 외롭고 무료했어. 황씨,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보라는 지인 김 씨의 말에 황 씨는 터무니없다며 고개를 저었어.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허리 나가. 답답한 양반이네. 그러면 내 허리는 진작에 반토막 났게.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골병 나는 거야. 노년의 침대에만 누워있다 갈 거냐며 닥달하는 김 씨에 황 씨가 대답했어. 내가 지금 그런 거나 하고 다닐 처진가? 우리 소윤이는 어떡하고? 데리고 다니면 될 거 아냐. 애도 심심한데 잘 됐지 뭐. 말이 되나? 그런데 애들 데리고 어떻게 가? 그러면 어린 자식 있는 부모는 탁구도 못 쳐. 다들 데리고 다녀. 동호회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긴 했지만 설령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어도 선뜻 그러자 할 수는 없었다오.
다 늙어서 해보지도 않은 탁구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내가 다니는 곳은 평균 나이가 70살이야. 80 넘은 형님도 계시고. 황 씨는 60대 중반인 자신이 갈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80세가 넘는 사람도 탁구를 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그 나이에 그게 되나? 말이라고 하나. 자네보다 더 팔팔해. 어쨌든 딸내미 데리고 한 번 가는 거야. 알았어. 구경만 한번 하지 뭐.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저녁이 되어 황 씨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하루 종일 황 씨와 집에만 있던 딸아이는 무척이나 들뜬 듯 했어. 김 씨와 만나기로 한 체육관에 도착한 황 씨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합 소리에 한 번 놀라고 들어가서 보이는 풍경에 다시 한 번 놀랐어. 탁구대가 4대가 있는 실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백발의 노인들이었고 공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기합 소리를 내고 있었어. 으라짜! 봐둬라! 으하하 웃으며 탁구공을 네트 너머로 쳐내는 몸짓이 둔하긴해도 경쾌해 보였어. 얼핏 보아도 황 씨보다는 연배가 있어 보였는데 꼿꼿한 허리며 움직임이며 황 씨보다 활기 있고 건강해 보였다오.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 황 씨가 저녁에 하는 일이라곤 딸내미 밥 차려주고 드러누워 있는 것밖에는 없었고 당연히 그것 말고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어. 그리고 이 나이엔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다오. 어이, 왔어? 어여, 이리로 와봐. 김 씨가 반갑게 아른 체를 했고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동호회 회원들과도 인사를 시켜주었어. 4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50대부터 80대까지가 대부분이었어. 그리고 한켠에서 놀고 있는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고 맘속으로 안도가 되기도 했어. 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소리치는 사람들 틈에 서서 황 씨는 남모를 두근거림을 느꼈어. 그 옆에 서 있을 뿐인데도 같이 뛰고 있는 듯 전신에 피가 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 이렇게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 신세계에 와 있는 듯 했다오. 그런데 나는 탁구를 안 쳐봤는데, 규칙도 몰라요. 어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쪽 보면 초보들도 많아요. 다 서로 알려주면서 하는 거지. 함께 인사 나누던 회원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어설픈 동작으로나마 탁구를 치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보였어. 그래, 잘 치든 못 치든 송장처럼 죽은 듯 사는 것보단 낫겠지. 까짓것 해보자. 그날로 황 씨는 김 씨에게 안 쓰는 탁구화와 탁구채를 받아서 운동을 시작했다오. 첫날엔 굳은 몸으로 평생 안 해본 운동을 하니 알아누웠고 그 다음 달엔 도무지 작은 탁구채로 더 작은 탁구공을 맞출 수가 없어 그만두고 싶었지만 바로 그 다음 달엔 공을 맞추는 재미를 처음으로 느껴보았고 그 다음 달엔 누구보다 열심히 동호회에 참석했어. 어린 딸도 아빠와 단둘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즐거워 보였고 누구보다도 즐거운 것은 황 씨 본인이었어. 가끔 소윤이가 고모네 집에 가는 날에는 회원들과 운동을 마치고 맥주를 한잔 하기도 했고 핸드폰 메신저로 회원들끼리 싱거운 농담도 나누며 지냈어. 그리고 탁구가 없는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어. 말라버린 고목나무 같던 황 씨의 팍팍한 삶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오.
갱년기가 왔나 생각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잊은 지 오래였어. 젊었을 적에도 제대로 된 운동 한 번 한 적 없었지만 오히려 늦바람이 무섭다 그러지 않소. 그동안 이런 낙도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 앞으로의 20년, 30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게 됐다오. 그대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일하고 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시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쉬자. 하고만 있기엔 남은 세월이 결코 짧지 않다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시간들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야 할 때 아니겠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돈 들이지 않고 몸 축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오. 사연 속 황 씨처럼 동호회에 들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홀로 등산을 가는 것도 좋소.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지 않소. 걷는 것도 나이 들어서도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요. 높은 산이 부담스럽다면 하루에 조금씩 걸어서 올라갔다 오시구려. 혹여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싫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어떻소? 글을 쓰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하는 일도 좋겠구려. 혹은 베란다에서 관상용 식물이나 먹는 채소를 키워보는 것도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겠어.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도 몸이 맘처럼 따라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소.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오. 뉴스에서 어떤 인터뷰를 보았는데 60대의 어느 여성은 젊은 트로트 가수의 팬클럽 생활을 하며 무료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하오. 처음에는 가벼운 취미 생활로 여겼던 일이 이제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한다오. 또 어떤 남성은 80세가 넘어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하오. 그리고 사진을 찍으러 생전 처음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남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오. 젊은 사람들만 취미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취미라는 것이 꼭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활력을 주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소? 남은 여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롭게 우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오. 나는 나이 들어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 젊었을 적엔 후회할 행동을 해도 한숨 한 번 내쉬면 그만이었지만 나이 들고 보니 땅을 치고 후회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구려. 노년에 참 잘 살았다.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소? 대부분 나이 들면 이유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간다오. 어느 60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박 씨는 페인트 회사에서 15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50세의 나이에 퇴직을 하였소. 그 후 10여 년간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소.
주로 가사도우미와 이삿짐 센터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했다오. 일이 있는 날도 일정치 않고 너무 고되었어. 그러다 60세가 넘어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자 박 씨는 그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했어. 그런데 60 넘어서 새롭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많겠어? 쭉 사무직으로 근무했지만 특별히 할 줄 아는 일도 없었고 자격증이라곤 운전면허증 밖엔 없었어. 그렇게 하게 된 일이 요양보호사였어. 박 씨의 지인도 오랫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박 씨에게는 선택권이 그리 많지 않았다오. 그렇게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된 박 씨는 처음엔 보람도 느꼈고 적성에도 맞는 듯했어. 그러다 박 씨는 어떤 80대 할아버지를 담당하게 되었어. 괴팍하기로 소문난 할아버지였는데 그동안 담당 요양보호사를 7번이나 바꾼 전적이 있었어.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자 그 일이 박 씨에게까지 돌아오게 된 것이었어. 아줌마, 고향이 어딘가? 충북 옥천이에요. 촌에서 왔구만. 그럴 거면 차라리 전라도 여자나 보내주지. 밥이라도 맛있게 차리게. 박 씨는 황당했으나 악명에 비해서는 할아버지가 그리 괴팍한 편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요양보호사가 된 후 이 정도의 일은 예사였다오. 아줌마, 그렇게 삐쩍해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어. 여자가 좀 풍만한 맛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전 여자는 몸매는 좋았는데. 어르신, 무슨 그런 말씀을, 요즘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 뭐? 내가 틀린 말 했남? 여자는 자고로 궁뎅이가 커야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는 법이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도 못하남? 할아버지는 박 씨를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식모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 아줌마, 김장 좀 할 줄 아남? 김치 담글 줄 알죠? 그럼 배추김치랑 물김치랑 파김치랑 이렇게 담궈봐. 일반적인 식사 준비도 아니고 김장을 하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황당했지만 주변에 김치를 나눠줄 사람도 없는가 보다 하고 측은한 마음에 며칠 동안 고생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담그라는 김치 양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오. 어르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드시려고 그러세요? 아, 하라면 하지 잔말이 많어. 썩어 문드러져도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원체 상대방 기분을 배려하며 말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았다오. 김장을 다해서 옮겨 담으니 큰 김치통으로 12통이 나왔어. 그리고 이틀 뒤 방문해 보니 한 통을 제외한 11통의 김치가 사라져 있는 것 아니겠소? 어르신 김치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아, 그거 우리 딸이 먹고 싶다 그래서 줬지. 뻔뻔한 대답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어. 할아버지는 정말 박 씨를 식모처럼 부리고 있었어. 저는 어르신 몸이 불편해서 도와주러 온 사람이지, 어르신 딸 대신 김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박 씨가 대꾸했어. 아줌마, 나 때문에 돈 벌면 내가 하라는 것만 군말 없이 하다 가면 되는 거야.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기에 박
박 씨는 그런 말을 듣고도 다음 날도 출근을 해야 했다오. 이래라 저래라 일을 시키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한 일이었어. 아줌마, 이리 좀 와서 좀 잡아봐.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는데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집안에서 움직이는 데는 큰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집안에서 이동할 때마다 박 씨에게 부축을 하라고 했는데 시시콜콜한 일까지 부려먹는 할아버지의 성미를 알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늘 부축을 해주었어. 그런데 박 씨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면 꼭 어깨에 팔을 걸치고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 아니겠소? 한두 번이면 실수로 그랬겠거니 생각하겠지만 그런 추잡한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오. 아줌마,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기저귀 좀 채워줘. 어르신, 화장실까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사지를 못 쓰는 환자도 아니었고 충분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였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어. 아니, 내가 못 가겠다는데 말이 많어. 내가 시키는 거 하는 게 아줌마 일 아니야? 얼른 와서 기저귀 채워. 할아버지는 박 씨가 말을 듣지 않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로 호통을 쳤어. 이전 같았으면 시키는 대로 했을 박 씨는 강하게 거부했어. 며칠 전에도 기저귀를 채워달라며 바지춤을 내린 할아버지가 박 씨를 추행한 적이 있었어.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아줌마, 식모살이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그래도 돼? 교육이 안 돼 있네. 자꾸만 신체 접촉을 하는 할아버지에게 따지자 돌아오는 대답은 더 뻔뻔했어. 건들긴 언제 건드렸다는 거야? 참나, 다늘 그 여자 만질 데가 어딨다고? 박 씨는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더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고 성추행까지 당해가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 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체할 인력이 없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오. 더는 못해 먹겠네요. 그러던가 말던가. 내가 아쉬울까봐. 에이 퇴! 박 씨는 그날로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어. 할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더 이상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싶지도 않았다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박 씨는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 박 씨를 써주는 직장이 없었고 박 씨는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아 일을 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요양원이라고 그런 할아버지가 없겠어. 그럼에도 다시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박 씨는 오죽하겠어. 박 씨는 젊은 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반밖에 살지 않은 50살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또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를 살아가야 하는데 맨몸으로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편한 일 하고 있을 때 자격증이라도 따둘 것을, 인생 설계를 제대로 해둘 것을, 뭐라도 배워둘 것을,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둘 것을. 하지만 나이 먹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시간을 되돌릴 재주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는 50대 이후가 되면 제2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들 하오. 대기업에 다녔어도 그 나이가 되면 회사를 나와야 하는데
젊은이들도 어려운 일이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요.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혹은 늙어서 일하지 않을 만큼의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오. 이것이 첫 번째 후회라면 두 번째 후회는 바로 이것이요. 인간관계에 집착한 것. 지금도 그렇지만 젊을 때 특히 그러지 않소.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신경을 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 의미 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 생각해 봤소.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이어져 온 친분은 손에 꼽힐 정도인데 그 많던 사람들과 결국엔 이렇게 연이 끊어질 것이었으면 차라리 나 혼자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가질 것을 하는 후회도 한다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 홀로 여기저기 여행이라도 다녀볼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홀로 실컷 해볼 것을. 친구에게 집착하고,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다 흘러버린 것도 같소. 이제 와서는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이 더 좋아졌는데, 그렇게 의미 없이 흘려보낸 세월이 아깝소. 그리고 마지막 후회는 바로 건강이요. 젊었을 때 건강을 소홀히 생각한 것. 이것은 시간만큼이나 되돌리기 불가능한 것인데 젊었을 땐 미처 알지 못하오. 아픈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누구도 내일로 여기진 않는다오. 젊어서는 몸에 안 좋다는 음식도 맛있으면 가리지 않고 먹고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운동은 멀리 하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아플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소. 나도 그러했지만 건강과 젊음은 영원하고 무한한 줄로만 알고 살았다오. 나이 드는 일도 한참이나 먼 일처럼 막연했고 나이라는 숫자도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소.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어찌 막고 쇠하는 몸뚱이를 어찌 막겠소? 젊어서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80, 90이 넘어도 정정한데 그 나이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나이 들어 아프면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소. 새 차는 고장나면 고쳐 쓰지만 오래된 차는 고장나면 어디로 가겠소? 그게 나의 미래가 될까봐 두렵소. 그러니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후회만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려 하오.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소? 나는 홀로 되더라도 나의 보금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지내다 마지막 순간을 고요히 맞이하고 싶소. 큰 바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오. 나이 들어 건강 잃고 돈 잃고 가족 잃고 요양병원이나 골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 누구나 나이는 들고 소풍 같은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때는 오는데 그때까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요양원, 요양병원을 예로 들은 이유가 있다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괴롭소. 이야기를 전한 지인은 자동문을 수리하는 일을 하느니요. 그러다 보니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오. 그가 요양병원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얼마 전 지인 김 씨는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출장을 갔소. 병원의 정문이 고장나서 수리 의뢰가 들어온 것인데 방문해서 살펴보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가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 어쩌다 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오늘 고칠 수 있는 건가요? 김 씨가 문 상태를 보고 놀라서 물어보자 병원의 직원이 의문스럽게 대답하며 물었어. 이게 완전히 파손돼서 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이즈를 재서 다음 방문에 교체할 수 있겠네요. 이틀 뒤 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와중에 병원 안쪽에서 비명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어. 어이쿠,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김 씨가 안쪽을 기웃대며 말하자 직원은 사색이 되어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 몇 분 뒤 나타난 직원이 말했어. 저기, 혹시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 여닫이문도 고치실 수 있나요? 문이 또 고장났나요? 직원을 따라 안쪽의 병실로 향한 김 씨는 부서져 있는 문을 보고 의아해했다오. 무언가로 내려친 흔적과 함께 경첩이 뜯겨 문이 간신히 제자리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러자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어. 사실 여기 계신 할머니가 자꾸 문을 부서뜨리세요. 네? 아니, 힘도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의자로 내려치셨나 봐요. 김 씨가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 이건 부서진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고, 이 문은 이틀 뒤에 자동문 고치면서 경첩이 떨어져 나간 부분만 우선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 김 씨는 수리를 마무리하려고 다시 요양병원을 방문하였어. 여닫이문의 경첩을 고정하려고 병실로 들어간 김 씨는 범인을 마주했어. 문을 부순 할머니가 침대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 금방이라도 퇴원을 할 것 같은 모습이었어. 그리고 나선 가방을 끌어안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를 힐끔 쳐다본 김 씨는 하던 일에 다시 눈을 돌렸어. 그때 할머니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어.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다시 뜯어버릴 거니까. 평온한 표정으로 그렇지 않은 내용의 말을 하는 할머니가 무서웠어. 장소가 장소인지라 할머니가 갑자기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이 나지 않겠소? 못 들은 척 작업을 하던 김 씨에게 할머니가 또다시 말했다오. 아저씨, 여기는 이름은 병원인데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네? 내가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자꾸 밧줄로 다리를 묶어놔요. 놀란 김 씨가 황급히 할머니의 다리를 쳐다보았는데 묶어놨다는 밧줄은 보이지 않았어. 안도의 한숨을 쉰 김 씨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였소. 내 말을 안 믿네요. 우리 아들도 안 믿는데 아저씨가 믿겠어요. 묶어놓고 약도 먹이는데 다리가 낫는 약인지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계속되는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대꾸하는 신용이라도 하기 위해 대답하였소. 아, 지금 퇴원하시나 봐요. 곧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올 거라서. 네 하고 대충 대답한 김 씨는 얼른 경첩을 달고 정문으로 되돌아 나왔소. 그리고 나서 자동문 유리를 교체하는 와중에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소. 고함치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순간 병원 복도 안쪽에서 아까 마주쳤던 할머니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이놈들아, 문 열어. 내보내줘. 이 나쁜 놈들. 목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악을 쓰며 할머니가 문을 향해 달려들었소. 김 씨가 고치고 있던 문을 쾅쾅 내리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발작 같은 행동을 하였소. 김 씨가 혼비백산한 사이에 직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붙들었소. 할머니가 제압되는 사이에 김 씨는 김 씨에게 수리 의뢰를 맡긴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소. 저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가 보죠? 아니요. 치매는 없으신데 가끔 저렇게 행패를 부리세요. 아니, 치매도 없으신데 저러신다고요? 문도 부수고? 정신이 멀쩡하다는 직원의 말에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 밧줄이며 약이며 꼭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엉뚱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아들이 저 문 때문에 못 찾아온다고 전화리를 치시는 거예요. 짐을 싸놓으셨길래 퇴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분이 매일 하는 게 짐 싸놓는 거예요.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직원은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투덜거리며 사라졌어. 그러자 김 씨는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 직원들에게 붙잡혀 있는 할머니의 바지춤이 몸싸움에 말려 올라가 있었는데 양쪽 발목에 시퍼런 멍자국과 이리저리 쓸린 상처가 있는 것 아니겠어? 꼭 밧줄에 묶여서 발버둥치며 생긴 상처처럼. 할머니는 건장한 직원들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병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갔어. 김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퍼뜩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는 손길을 분주했다오. 그러다 다른 방에서 나와 걸으며 하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오. 보호자한테 전화했어? 아들이 뭐래? 뭘 뭐라 그래. 이번에도 그냥 신경안정제 놓으라고 하지. 병문 오겠다고는 안 하고? 오겠어? 여기다 부모 던져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온 자식인데. 소곤소곤 나누며 지나간 대화는 김 씨에게는 귓가에 소리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나 세상에 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무척 괴로웠어.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사무치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소. 누구나 나이는 들고 노인이 되지 않소? 나도 한때는 젊음이 영원한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과 늙으면 홀로됨을 세월이 흐르며 알았어. 하지만 강제로 자유를 빼앗긴 채 비참한 노후를 보낸다는 상상은 해본 적조차 없었다오.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사연 속
비참한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란 법이 있겠소? 이야기 속 할머니도 자신의 미래에 이런 장면을 떠올리진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싸늘한 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라오. 슬프지만 현실이 그렇소. 돈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 내 한 몸 건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있어야 하오. 우리는 젊음을 자식 키우는데 바쳤지만 우리의 자식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또다시 젊음을 바치지 않겠소? 부모는 그때에 짐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하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돈. 이것이 꼭 필요하오. 그러려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의 노후 걱정 없는 이들은 많지 않다오. 그러니 악착같이 내 몫을 챙기시오. 두 번째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것이요. 요즘 시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것이요. 유병장수. 참 무서운 말 아니요? 100세 시대라 오래 살긴 하는데 병들어 오래 살면 무슨 불행이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좋은 것 먹고 운동도 하며 그리 살아야 무병장수의 근처라도 갈 것 아니겠소? 하지만 그리하여도 모든 병을 피해갈 수는 없더구려. 그럴 땐 부지런히 병원에 가시오. 나도 그러했지만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과 원수진 듯이 사는 이들이 많소. 나이 들면 아픈 것이 정상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충 집에 있는 약만 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소? 건강만큼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또 없어. 크게 아파본 사람들은 있는 돈을 다 줘서라도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한다오. 가지고 있을 때 잘 지키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이요. 나이 들어도 홀로 잘 지내는 법. 내가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면 요양병원이 무서울 이유가 없어.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사람을 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홀로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이 먼저라오. 오늘 들려준 이야기의 할머니의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이 아팠다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사람에 대한 애착을 덜어내야 한다오. 나 하나 챙기는데 기력을 쏟기에도 부족하다오. 요양병원이라는 곳도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아픈 노인을 고쳐준다는 허울로 자식들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가는 곳 아니요? 세상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소. 내가 머물 곳, 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길 곳은 내가 스스로 정하고 싶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오. 젊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외모를 가꾸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주름진 얼굴을 보기도 싫고 이제는 의미 없다 느낀 적도 있지 않소? 100세 시대라고들 말하지 않소. 100세까지 사는 시대이지만 40만 되어도 노화가 시작이 되니 나이 든 모습으로 60년을 살아가야 하오.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외모가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나 그렇게 생각하시오. 하지만 그 반대라오. 나이 먹을수록 젊었을 적보다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오. 누구나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과 가까우려 하지 꾀죄죄하고 추레한 사람과는 가까워지기 꺼려진다오.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와 만났을 때 옷차림이나 머리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불편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의 외모는 그 사람의 교양이나 성격, 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나타내기도 하오. 어느 60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양 씨는 젊어서부터 외모에 큰 관심이 없었소. 하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았소.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런 부분은 무관심하게 됐다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로션 한 번 발라본 적이 없고 머리는 항상 지저분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까지 자르질 않았소. 그리고 양 씨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쇼핑이었다오. 늘 입던 옷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그래도 흰머리는 보이기 싫었는지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소. 아내나 딸이 지적을 하면 다 늙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걸 해야 하냐 하며 시큰둥하였소. 아내와 딸이 평생 질색해와도 고칠 수가 없는 버릇 같은 것이었어. 그러다 보니 피부엔 생기가 없고 차림새도 후줄근하여 60대지만 아무도 그를 70대 이하로 보질 않았다오. 아무리 적게 잡아주어도 본래 나이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소. 어느 날 딸과 함께 시장에 외출할 일이 생겼어. 아빠, 잠바라도 바꿔 입고 가요. 창피해요. 또 다 낡아빠진 외투를 걸치는 양 씨를 딸이 타박했지만 소용없었어. 야,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인다고?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말어. 아니, 잠바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딸은 아빠와 멀찌감치 떨어져 걸어야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그리고 시장에 도착해서 장을 보는데 50대로 보이는 가게 주인이 양 씨와 딸에게 말을 걸었어. 할아버지랑 사이좋게 장 보러 다니는 게 아주 보기 좋네요. 양 씨의 딸은 27살이었는데 그 말에 황당했던 양 씨는 발끈해서 대답했어. 내 나이 62살인데 이렇게 큰 손녀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가게 주인은 화들짝 놀랐다오. 아니, 62이면 저보다 1살밖에 안 많으시네요. 가게 주인의 목청이 어찌나 크던지 주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들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아니겠소? 딸과 자신이 할아버지와 손녀로 보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50대 초반으로 보였던 가게 주인이 양 씨보다 겨우 1살 어리다는 것에 더 놀랐어. 평소 양 씨가 제비 같다며 싫어할 스타일이었는데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하며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까지. 여러모로 양 씨와는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어. 양 씨는 10살 나이 들어 보이고 가게 주인은 10살 어려 보이니 둘은 외모로만 보았을 때는 20살 정도가 차이나 보였으니 말이요. 가게 주인 얼굴 한 번, 양 씨 얼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의 눈에 양 씨의 얼굴은 점점 달아올랐고 딸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었어.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인 줄 알고요. 참나. 거 눈 똑바로 뜨고 다니세요. 민망했던 양 씨는 괜히 큰 소리 친 후에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어. 당신 오늘 웃긴 얘기 들었다면서요? 뭐, 당신은 그게 웃겨. 화를 내는 양 씨의 아내는 코웃음을 쳤어. 평소에 그렇게 후줄근하고 돈 없어 뵌다고 암만 뭐라 해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늙어 보인다는 소리는 듣기 싫었나 보죠? 아니, 지영이 보고 내 손녀냐고 묻잖아. 그게 말이 되나? 내가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쓰고 살아요. 사실 이 정도는 양 씨에게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이었는데 양 씨가 마음을 고쳐먹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양 씨의 손녀 때문이었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녀가 그날 저녁에 방문했어.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손녀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 6살 난 손녀를 번쩍 들어올렸는데 아이가 인상을 팍 찡그리는 것 아니겠소? 어릴 때는 양 씨를 유독 잘 따라서 예뻐했는데 이제 조금 컸다고 낯을 가리는가 보다 하였소. 할머니에게는 잘 가는데 양 씨 옆으로는 도무지 오려고 하질 않아 무척 서운했어. 자주 못 봐서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날 밤에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오. 아빠, 지우가 오빠한테 그랬대요. 할아버지 안 씻어서 냄새 난다고. 할 말을 잃은 양 씨는 가만히 앉아 있다. 팔을 들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았어. 깔끔 떨진 않았어도 안 좋은 냄새가 날 정도로 더러운가 싶었어. 아니, 아빠. 냄새는 안 나는데 애가 느끼기엔 그랬나 보죠. 무서운 할아버지한테 가기 싫다 그런데요. 말끔하지 못한 외모에 아이는 양 씨를 동화 속에 나오는 늙고 더러운 악당처럼 여겼는지도 모르오. 하나뿐인 손녀의 말에 양 씨는 크게 상심했어. 하루 사이에 2번이나 겪은 충격적인 일로 양 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 사실 동창회를 가도 친구들보다 늙어 보이는 외모에 농담으로 놀림을 받기도 했고 벌만큼 벌며 살아서 생활이 여유로운 편이었지만 공궁할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어. 그런 것들을 웃어넘긴 것이 2 손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나이 들어 잘 보일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너무 자신에게 소홀한 듯 했어. 그날로 양 씨는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을 새 것으로 바꾸고 흰머리는 염색하고 깔끔하게 잘랐다오. 남사스럽다고 질색했지만 피부과에 가서 검버섯도 없애고 로션도 챙겨 바르려고 노력하였어. 나이 60 넘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듯 했어. 진작에 이랬으면 당신도
10살은 젊어 보였을 거예요. 양 씨의 아내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양 씨는 정말로 10살은 젊어진 기분을 느꼈다오. 외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기도 했고 깔끔하고 밝아 보이는 느낌을 풍기게 되었어. 사람의 마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 라고 맹자가 말하였소. 내면적인 소양이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요. 하지만 외향적인 것이 내면보다 결코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런 말도 있다오.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당신의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 아니라 외모이기 때문에 좋은 외모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오. 그대들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시오? 손톱이 깔끔하게 깎여 있는지, 머리가 지저분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뒤에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지 무의식 중에 파악하게 되고 깔끔하고 정돈된 복장과 스타일로 그 사람이 매력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하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 외모는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외모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에 영향을 준다. 이 사회 안에서 외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그 안에서 굳이 불이익을 받고 싶지는 않소. 외모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소.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습관과 태도를 바꾸면 충분히 외모를 나의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요. 젊었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요. 흔히 곱게 늙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소? 고와 보이기 위해서는 나이 들었어도 깨끗하고 잘 가꾸며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외모는 중요한 것이요. 나 스스로 잘 가꾸고 외모 자존감이 건강하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낄 수 있어. 스스로 당당한 사람은 삶이 긍정적이고 남들에 휘둘리지 않소.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한다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오. 지금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옷차림, 머리, 피부 상태를 스스로 잘 살펴보시오. 그대는 스스로를 아끼고 있어. 곱게 늙어가고 있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택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소? 늘어가는 주름에 흘러가는 세월에 우울해하고만 있지 마시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풍기는 느낌이 맑고 우아한 노인이 되고 싶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서로에 관해 속속들이 아는 가까운 지인이 있어? 깊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시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은 중간이라도 가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침묵보다도 못할 때가 많소. 잘못된 말은 상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도리어 내가 찔리기도 한다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내뱉을 땐 무의식 중에 예의를 차리지 않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너무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는 경우가 생기요. 그렇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오. 첫 번째, 돈자랑을 하지 마시오. 어떤 70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황 씨는 자식들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어. 황 씨는 평소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의 절반 이상이 돈자랑이었다오. 대전 시내에 아파트가 있고 죽을 때까지 노후 걱정은 없다는 말은 마을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황 씨의 말버릇이 이랬어. 그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말끝마다 붙는 추임새 같은 것이었어. 아니 곱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오.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항상 저런 말을 할까 싶었어. 그리고 황 씨는 마을 이장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는데 나이 들어 만난 친구지만 인생의 큰 보물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이장은 혼자 사는 황 씨를 위해 음식을 하면 꼭 나누어 주었고 황 씨는 이장을 도와 마을 일을 도왔다오. 하지만 황 씨의 돈자랑은 이장에게라고 예외가 없었어. 이번에 우리 손녀가 대학에 가는데 할애비가 돼서 용돈을 좀 줘야겠는데. 그래? 우리 손자 대학교 학비는 내가 다 내주고 있어. 그 정도는 줘야지. 뭐? 나는 그럴 능력은 안 되네.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 정도는 줘야 면이 서지 않겠어. 아이고, 그래. 돈 많아서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황 씨와 함께 저녁을 먹던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황 씨, 혼자 살면 밥 챙겨 먹고 집안일하고 힘들지 않아? 새삼스럽게 뭐? 이제 다 적응됐지. 그래도 말이야. 혼자 외롭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다리 좀 놔줄까 하는데. 황 씨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이었어.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어떻다는 말이야. 요즘엔 7, 80 먹고도 잘만 만나. 생각도 해보지 않은 말에 황 씨는 손을 내저었어. 이장이 도리어 아쉬워하였다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황 씨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 고요한 집안이 오늘따라 적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 이장의 말대로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꼴이 그리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황 씨는 며칠 뒤에 김여사라고 불리는 여인을 만났어. 황 씨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렸고 살가운 성격의 김여사는 적극적으로 황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다오. 황 씨는 나이 들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찾은 기분이었어.
살림을 그냥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김 여사의 말에 황 씨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소. 자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소. 그러자 김 여사는 달래듯 이야기했소.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 보내자는 거죠. 혼인신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황 씨는 김 여사와 함께 살게 됐다오. 남은 여생 서로 보듬으며 살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행운이라 생각하였소.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소. 우리 고향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오늘 고급 정보를 주더라고요. 바닷가 앞의 큰 땅을 사서 이윤을 남기고 팔자는 김 여사의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 이걸 사서 여러 개로 쪼개서 팔면 아무리 적어도 3배는 남는 장사예요. 그 말에 솔깃하기도 하였어. 하지만 김 여사는 모아둔 돈이 없었고, 그러면 황 씨가 투자 자금을 모두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 아니, 그만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유, 나머지는 당신 이 집이랑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담보 잡아가지고 보태서 썼다가 금방 땅 팔아서 다시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황 씨 명의였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던 김 여사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니겠소? 황 씨는 말년에 패가 망신할까 두려워 거절했지만 김 여사는 무척 서운해했어. 그렇게 김 여사와 다투고 이장을 만났는데 이장은 그런 황 씨를 타박했어. 아니, 그걸 거절했어? 3배로 불리는 장사인데 돈만 있으면 나도 하고 싶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게. 무슨 땅 사는데 빚까지 져가면서 사? 그러다가 잘못되면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한 소리 안 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잃을 걱정 없지 뭐. 땅이 어디 도망을 가나? 김 여사도 김 여사였지만 이장의 말에 황 씨는 마음이 기울었다오.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면 돈 날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황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오. 그리고 김 여사도 이제는 안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일을 하자고 할까 싶었어. 그래서 황 씨는 아파트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통장에 있던 재산으로 땅을 샀다오. 황 씨가 가진 재산 대부분이 그 땅을 사는 데 쓰였어. 그런데 김 여사 고향 동생이 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분할 뒤에 팔기로 했는데 몇 달 안에 팔 수 있을 거라던 땅이 깜깜무소식 아니겠소? 절차적으로 그렇게 후딱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개로 나눠서 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살 사람들은 다 대기 중이니까. 그러다 김 여사는 딸 자식을 보러 며칠 집을 비운다고 하였어. 김 여사가 없는 며칠 사이 황 씨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 아버지, 이 집으로 대출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니, 등기를 떼볼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 쓰실 일이 뭐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황 씨의 설명을 들은 아들은 노발대발 하였다오. 상의도 없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인데요? 주소 좀 줘보세요. 야야, 확실하니까
내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했지. 몇 달 안에 세배로 받는데 그때 그 아파트 내 명의로 돌려주마. 아들은 답답해했는데 황 씨는 무식한 노인네 취급하는 아들에 화가 났다오. 그리고 다음 날 황 씨는 아들을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 분명히 황 씨가 샀던 땅이 등기를 떼보니 모르는 이의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 있는 것 아니겠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김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썼던 부동산도 연락을 받지 않았소. 그러고 보니 김 여사가 서울에 간다고 한 시점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에 황 씨는 혼이 나갔다오. 애초에 김 여사를 소개시켜줬던 이장을 찾아간 황 씨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들러서 밥을 먹었던 이장의 집이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어질러진 상태로 비어 있었어. 주변에 물으니 어젯밤 야반도주하듯이 떠났다는 것 아니겠소. 이장 부부와 김 여사가 서로 짜고 황 씨의 재산을 몽땅 털어간 것이요. 평소 황 씨의 돈 자랑을 눈여겨본 이장의 아이디어였소. 황 씨와 이장을 두고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 같다고 마을 사람들이 놀려댔었는데 그 정도로 가까웠던 이장이 황 씨를 배신할 계획을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요. 황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모은 돈과 자식이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겨 빈털터리가 되었다오. 신고는 했지만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오. 그 후 황 씨는 집이며 땅이며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았소. 그리고 아들과는 사이가 크게 틀어져 만나지 못하였고 무너져가는 시골집으로 옮긴 황 씨는 괴로운 삶을 이어갔다오. 황 씨의 이야기처럼 돈 자랑으로 패가 망신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손해보게 되어 있어. 돈 빌려달라는 사람, 밥을 먹어도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 또한 주변에 빈축을 사기도 하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 잘 되는 이야기를 오래 듣고 싶어 하지 않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소. 남들에게 숨기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자랑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가난도 해당이 된다오. 이것이 두 번째라오. 나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된다오. 가난은 잘못된 것이 아니나 떠벌려서 득이 될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의 약점은 드러나면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남의 약점을 떠들고 다니는 것 또한 나의 약점이 되어 말은 줄일수록 좋다 하였는데 그 말 안에 나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까지 담는다면 안 뱉으니만 못한 말 아니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신뢰하여 비밀을 말해준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입은 깃털보다 가벼울 때가 있어.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도 마시오. 예로부터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소. 험담의 대상자,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한 자요.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밖으로 꺼내어 좋을 것이 없어.
말에는 도끼가 있다고 하였는데 상대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돌아와 나까지 해치게 되어. 5번째, 자식 자랑을 하지 마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감춘다고 하였소. 자랑할 거리는 감추려고 해도 알아서 드러나는 법이요. 나이 먹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남의 자식 잘 되는 이야기는 들어서 즐거울 것도 없어.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나도 하면 안 돼요. 돈 자랑, 자식 자랑은 배우자와 하면 되는 것이요. 가장 기쁘게 들어줄 청중 아니겠소? 이런 말이 있어.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하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지 않소?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였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은 굳이 하지 마시오. 숨겨야 득이 되는 것들도 있는 법이라오.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도 불행하게 바꿀 수도 있어.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은퇴 후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에서 농사 지으며 한가롭게 사는 삶을 꿈꾸시오. 자고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했는데 그대들도 그렇게 생각하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마당에서 진돗개 키우며 내가 심은 농작물을 따다 밥 지어 먹는 삶은 떠올리기만 해도 꿈만 같구려. 누구나 그러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할 것이요. 나는 젊어서부터 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해주지 않았소.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고쳐먹었다오.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들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요. 실제로 아는 지인에게서 들은 동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심 씨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어. 40년 넘게 교직에 있었던 심 씨는 은퇴하여 몇 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70세가 되어 아내와 함께 귀농을 하였소. 심 씨의 아내의 몸이 좋지 않기도 하였고 이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기도 했어. 오랫동안 도시에 살았던 심 씨 부부는 무척 설렜다오. 6개월 가까이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어. 몇 달간 집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집은 마당이 작아서, 어떤 집은 너무 커서, 어떤 집은 비싸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오. 그러던 차에 심 씨와 부인의 맘에 꼭 드는 전원주택을 발견했어. 특히 심 씨의 아내가 무척 좋아했다오. 여보, 이런 집에서 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그래? 밥을 안 먹긴 왜 안 먹어? 여기서 호박 따서 부쳐 먹고 감자캐다가 쪄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심씨와 아내는 그 집에서 사는 삶을 상상해 보았소. 땅은 5,000평 가까이 되고 뒤로는 산이 있었소. 그리고 땅 옆으로는 작지만 물도 졸졸 흐르고 있었다오. 본래 살던 사람이 부지런했는지 각종 농작물과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모두 탐스럽게 열려 있었소. 천장이 높은 2층 집은 밖과 안이 모두 황토가 칠해져 있었고 모양도 고풍스럽고 독특해서 풍기는 정취가 남달랐다오. 그리고 심씨는 은퇴 후에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집에서 창밖을 보며 글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았어. 사모님, 이것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주인분이 직접 토구를 만든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동산 직원은 말을 하며 키가 작고 두꺼운 철문을 열어주었어. 그 안에는 김치독과 간장독 같은 항아리들이 많이 들어있었어. 어머나, 나 어렸을 적에도 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 김치 두고 먹으면 엄청 맛나요. 맞아. 이런 게 있구먼. 바깥에 아궁이도 있고 평상도 있고 집도 깔끔해서 난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사모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톡을 있는 집 아주 귀해요. 내일도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이 집은 금방 계약될 것 같아요. 심씨 부부는 이런 집은 인기가 많다는 부동산의 말에 바로 계약을 진행했소. 그러고는 2달 뒤에 그 집으로 이사를 했소. 처음 몇 달간은 재미나게 살았다오. 아침엔 시끄러운 찻소리 대신에 새 지저귀는 소리에 잠이 깼고 처음 해보는 농사도 조금 헤매기는 해도 재미있었어. 도시에서 손님이 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그런 행복이 또 없었다오. 이사를 한 지 1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부녀회장이 찾아왔어. 이 동네 오면 마을을 위해서 기부금을 조금 내야 해요. 많이는 아닌데 동네 사람들 다 내는 돈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마을발전기금이었어. 부녀회장이 말한 금액은 300만 원이었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 다 자발적으로 내고 마을을 위해 쓰인다는데 안 내고 버티다가는 이 마을에서 편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는 수밖에 없었어. 시골 인심이라는 건 다 옛말인 것 같네요. 마을 발전기금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찾아왔던 부녀회장과 주민들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이 살던 이웃이 집으로 찾아왔소. 이 집 뒤에 있는 이 산이 내 땅이요. 근데 이 집 일부가 내 땅에 들어와 있어. 이웃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통해서 산집입니다. 그건 측량을 해보면 알 일 아니오. 비용을 들여 측량을 해보았더니 심씨의 주택 일부가 이웃의 땅을 조금 침범한 것 아니겠소?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소. 직접 이야기해보는 수밖에 없었다오. 집을 부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쩌긴 뭘 어째. 집을 부수던가 내 땅을 사가던가 해야지. 땅은 혼자 농사 짓기도 힘들 만큼 충분히 넓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오. 임야 전체를 사가라는 이웃에게 사정하여 100평 정도만 떼서 사기로 했는데 시세보다 훨씬 높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오. 아니, 그러게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이웃의 말에 어이가 없기도 했고 화가 났지만 이웃과 괜히 얼굴 붉히기 싫었어. 시세보다 좋기 두세 배는 비싸게 땅을 팔면서 한마디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가 보구려. 근데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러던데. 여기 원래 살던 집주인도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려고 도시로 올라간 거요. 무슨 집이 암 환자만 사는구먼. 이웃의 말에 심씨 부부는 어이가 없었어. 암이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난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온 줄 알았지. 근데 아닌 말지.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시나? 마을에서 심씨 부부에 대해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듣기도 싫었어. 작은 마을에 재밌는 일이 없으니 심씨 부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대는 듯 했어. 내려와 지내는 곳이 고향도 아니다 보니 외지인에 대해 텃세를 부리는 마을 사람들의 넌덜머리가 났어. 심씨의 집은 마을 외곽에 떨어져 있어 이웃들과 많은 왕래가 있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 하지만 집에서라고 마냥 평화롭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오. 시간이 좀 지나자 깔끔하게 가꾸어져 있던 밭은 이전 모습을 잃어갔어.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5,000평을 심씨 혼자 돌보았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끝이 없었어. 초보 농사꾼인 심씨가 관리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땅이었어. 농사를 짓다가 골병이 들 것 같았다오. 그리고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늘 고쳐야 하는 곳이 생겼어. 황토주택이라 균열이 가면 메꿔야 하고 지붕에 이가 나갈 때도 있었어. 하루하루가 고되니 책을 쓸 시간이라곤 없었어. 그리고 심씨의 아내도 전원주택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심씨는 바쁘고 지인들과는 자주 왕래하기 힘들어 외로움을 느꼈어. 도시에 살 땐 하루하루 할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선 산과 물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심씨 아내는 심씨가 외출을 하는 날에는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어. 내려간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도시가 그리워졌어. 심씨의 아내는 우울증이 생겼고 심씨는 일이 힘들어 둘이 다투는 일도 종종 생겼다오. 여보,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건 어때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이 큰 집 당신 혼자 관리하다가 없던 병도 생기겠어요. 집은 어떻게 하고 올라가? 우리가 산 것처럼 다시 팔면 되지 않겠어요? 고민 끝에 심씨 부부는 다시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다오.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전원주택이라는 게 금방 팔리는 게 아니니까 언제 팔린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심씨 부부가 집을 살 때는 당장이라도 계약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부동산은 말을 바꿨어. 심씨가 집을 샀던 금액에
이웃의 땅을 추가로 샀던 금액까지 더해서 내놓았는데 한 달간 깜깜무소식이었다오. 점점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었어. 계속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부부는 결국엔 샀던 금액보다 훨씬 손해보는 가격으로 팔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야 했어. 결국 몇 달간의 전원 생활로 인해서 심씨 재산은 축났고 마음의 평만 얻었다오. 심씨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소? 실제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오. 그대들은 현실은 외면한 채 전원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만을 가지고 있진 않소? 노후엔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꼭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같소. 하지만 실상은 몸도 마음도 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집을 고를 때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 몸만 누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살아갈 터전을 고르는 것 아니겠소?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선택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 말해주겠소. 첫 번째, 교통이 편리한 집을 고르시오.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한 말이고,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가능하리란 보장은 못할 것 아니겠소? 나이 들어 집에 고립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디든 오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한 곳을 첫 번째로 삼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요. 그러니 산속에 홀로 있는 시골집을 갈 생각일랑 마시오.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곳은 노년에는 절대 가선 안 될 곳이라오. 귀촌을 하였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오. 두 번째, 병원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집을 고르시오. 우리는 흔히 은퇴하며 살 집을 생각하면 나이 들어 텃밭 가꾸며 살 수 있는 한적한 집을 떠올리지 않소? 하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도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하는 것은 노인이요.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장을 보고 식당을 가는 일도 어려워서는 안 된다오. 병원을 오가기가 힘들어 전원 생활을 접고 도시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 한적한 곳에 살다가도 나이 들면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하는 법이요. 예전에 살던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어. 마을 끝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인적 없는 곳이었어.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없는 곳이었다오. 정류장까지 걸어가려 해도 1시간은 걸렸어. 자장면 하나도 맘대로 시켜 먹지 못하는 곳이었다오. 차는 물론이고 자전거 운전도 못하는 할머니는 시장을 한번 갔다 오려면 버려진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장바구니 삼아 왕복 2시간을 걸어야 했어. 젊은이들도 힘들어할 거리를 70 넘은 노인에게는 쉬웠겠어. 허리도 다리도 골병들어 나중에는 자식들 도움 없이는 마을을 오갈 수도 없었어. 골병든 노인은 또 병원을 다니기도 힘들지 않았겠소? 다행히 나중에 자식들이 도시로 모셔갔지만 할머니도 한평생 살던 집을 두고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것을 원치는 않았을 것이요. 나이 들면 멀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가까이에 있어야 하지 않겠소? 세 번째, 근처에 산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고르시오.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곳을 갈 수 없다면 비슷한 곳을 고르면 되지 않소?
둘러보면 근처에 산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 나무와 풀이 없는 삭막한 곳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소. 적당히 몸도 움직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소. 네 번째, 노후 자금과 여건에 맞는 집을 고르시오. 집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 작은 집에 살더라도 앞으로의 삶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은 남겨둬야 하오. 노후에 무리하여 집을 옮긴다면 그보다 아까운 일이 없어. 집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여유롭게 사시오. 너무 큰 집은 고치고 가꾸다가 돈과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린다오. 다섯 번째, 자식이 있다면 서로 왕래가 편한 집을 고르시오. 자식과 자주 왕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 자식이 나를 들여다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오. 그래야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만약에 상황이 와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 그래야 가끔이라도 자식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것 아니요. 거리가 멀면 멀다는 핑계로, 교통이 불편하면 또 그 핑계로 자식은 부모를 찾지 않는다오. 그리고 나서 좋은 집을 선택한 뒤에 그 집과 함께 나이 들어가시구려. 아끼고 가꿔서 보기 좋게 나이 든 나만의 집을 만드시구려. 꼭 넓은 마당이 있고 집 뒤에 물이 흘러야 좋은 집이요. 내가 정붙일 수 있는 집이 최고의 집 아니겠소? 어떤 사람이 말하였소.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보금자리가 참 중요하다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기에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라오.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